형,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가족? 네 멋대로 하려고 내 아내한테 침묵을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달간의 긴 출장 끝에 집으로 돌아온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선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가 당신한테 더 큰 서프라이즈를 해줄게. 과연 그녀가 준비한 더 큰 서프라이즈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간의 출장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남편이 그의 온 가족을 우리 집에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서프라이즈, 이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다 같이 살 거야라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내일은 내가 당신한테 더 큰 서프라이즈를 해줄게. 나는 정말 딱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쉴 틈 없는 계약과 견적서,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와 호텔 창가에서 급하게 먹는 도시락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살았다. 나는 꼬박꼬박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건성으로 응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수년간 일궈온 우리 집이 가장 따뜻한 안식처일 거라고 믿었다. 몸이 녹초가 되는 날이면 그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익숙한 바닥 세정제 냄새가 나고 남편이 서서 이제 왔어 한마디만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오후 나는 기차역에서부터 아파트까지 캐리어를 끌고 왔다. 멀리 떠나면 집이 그립다고들 하지만 나는 집안의 물건들보다 그 집의 분위기와 질서가 더 그리웠다. 내가 늘 앉던 소파의 그 자리, 내가 직접 정리한 책장, 매일 밤 딸깍하고 잠기던 현관문 소리까지. 내 이름은 이서연, 32살이고 무역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다. 남편 박준호는 나보다 2살 많고 평범한 회사원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다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했다. 솔직히 말하면 계약금의 대부분은 나와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셨고 은행 대출은 내 소득이 더 안정적이라 내 명의로 받았다. 매달 대출 원리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준호 씨도 생활비를 보탰지만 그 액수는 항상 내 것보다 적었다. 부부 사이에 공을 따지고 싶진 않았다.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출장을 떠나기 전 나는 집만 깨끗하게 유지해달라. 혼자서 큰일 결정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다. 무슨 일 있으면 나랑 상의하자고. 준호 씨는 가슴을 치며 웃었다. 걱정 말고 돈 많이 벌어와.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도어록에 손가락을 댔다. 문이 열리고 나를 반긴 것은 달려나오는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동네 주점처럼 시끄럽게 울리는 TV 소리였다. 나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우리 집 거실은 더 이상 내 거실이 아니었다. 소파에는 내가 한 번도 산 적 없는 화려한 꽃무늬 천이 덮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유리컵, 과자 부스러기, 과일 상자, 상표도 없는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파스 냄새, 진한 보리차 냄새, 그리고 덜 조리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파에는 낯선 어르신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오랫동안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다른 어르신이 귤을 까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접시의 껍질을 툭툭 뱉고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젊은 부부가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내가 아껴두려고 사놓은 초콜릿을 소리내며 씹고 있었다.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한 초콜릿이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부엌에서 준호 씨가 나왔다. 내 애착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왔어? 서프라이즈. 내가 온 가족 다 모시고 왔어. 이제 집이 북적북적하고 좋겠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준영이, 재수 씨 미나야. 그리고 주말엔 조카들도 올 거야. 이제부터 우리 집, 사람 사는 집 같고 따뜻할 거야. 산다는 말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며칠 놀러 온 것도 잠시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 사는 것이었다. 나이 든 남자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한 번 까딱,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나이 든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왔냐? 오는 길에 피곤했겠네.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좀 이따 밥 먹게. 젊은 부부도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오셨어요. 제가 준영이에요. 그의 아내는 작게 말했다. 동서라고 불러주세요. 미나예요. 피곤하시죠?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무심코 신발장을 봤다. 내 신발은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현관 앞에는 마치 하숙집처럼 온갖 종류와 크기의 낯선 신발들이 가득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내 기쁨을 기대하는 반짝이는 눈으로. 서연아, 어때? 너 기쁘게 해주려고 준비한 거야.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사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저 시끄러운 TV처럼 온갖 생각으로 요란했다. 은행 대출금, 보고서를 쓰느라 밤새웠던 날들, 구석구석 깨끗하게 유지했던 내 부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집은 나의 성역인데 이제 나는 그곳에 손님처럼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의 미소보다 더 달콤한 미소를. 여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준호 씨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뭔데? 안 기뻐? 나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내가 당신한테 더 큰 서프라이즈를 해줄게.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귤을 내려놓고 마치 버릇없고 이상한 며느리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다. 준영은 씹는 것을 멈췄고 미나는 몸이 굳었다. 준호 씨가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렇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쉬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침실로 향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경계선을 긋는 것 같았다.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 며느리는 다르다더니 오자마자 표정 관리도 안 하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출장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었다. 예고도 없이 내 공간을 침범당해서 피곤한 거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녁상을 차렸다. 우리 집 4인용 식탁에는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의자가 추가되었다. 밥상은 푸짐해 보였지만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부엌 문 옆, 보통 상을 차리거나 치우기 편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시아버지 박만식 씨는 TV 옆 상석에 떡하니 앉아 계셨다. 시어머니 김영희 씨는 남편에게 계속 반찬을 집어주며 명령하듯 말했다. 준영과 미나는 나란히 붙어 앉았고 준호 씨는 가운데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씹고 나서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리 확실히 해두마. 나랑 내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쭉 살 거다. 시골집은 덥고 좁아. 아들 집 와서 편하게 좀 살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너희 애 낳으면 내가 봐주기도 편하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 씨를 쳐다봤다. 나랑 이 문제 상의한 적 있어? 준호 씨가 우물쭈물했다.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아. 너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을 단지 나를 놀라게 할 쇼 정도로 생각하는 남편이 한심해서 웃음이 났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서프라이즈는 내 공포 위에 세워진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세상에,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살겠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니? 그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준호 씨를 봤다. 어머님 말씀, 당신도 옳다고 생각해?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고기 한 점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쉴게요.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서류들을 확인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금 이체 내역, 상환 명세서. 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내 집에서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내일 내가 보여줄 서프라이즈가 이 집안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푹 자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해서였다. 거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시어머니가 작게 기침하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묽은 죽 냄새와 진한 보리차 냄새가 뒤섞여 내가 익숙했던 집안을 낯설게 만들었다. 준호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등은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피해 잠든 척하는 사람처럼 뻣뻣했다.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불렀다. 준호 씨, 그가 작게 대답했다. 응?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외부인 취급받고 있는 거 느껴져? 준호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돌아 누웠다. 눈은 충혈되고 춤했다. 서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그냥 집안이 북적북적했으면 했어.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내외까지 다 가족이잖아. 당신 가족이지. 그럼 나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속은 누가 꽉 조이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집안이 즐겁다고 했지. 근데 내가 즐거운지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은 식구들을 데려와 죽 살게 해놓고 어머님이 여긴 내 아들 집이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었어.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준호 씨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난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봐 무서웠어. 부모님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 네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해하지. 부모님 고생하신 거 이해해. 하지만 그 고생을 핑계로 당신 아내의 삶을 짓밟을 수는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날 사랑한다면 경계를 지켜줬어야지. 난 부모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준호 씨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덮어버렸다. 준호야, 일어나서 아침 먹어라. 서연이도 밥 식으면 배탈 나.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가자 온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시아버지 박만식 씨는 등에 기대 앉아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죽을 퍼서 내 앞에 탁 내려놓았다. 마치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듯이
준영과 미나는 붙어 앉아 웃고 떠들면서도 곁눈질로 나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어젯밤에 말한 서프라이즈가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먹지 않았다.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볼 뿐이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는 소리치고 싶은 마음과 침착해야 한다는 이성이 싸웠다. 서연아, 집을 되찾고 싶으면 냉정해야 해.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구야? 나는 일어나 곧장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김 변호사님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정장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러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어요? 내가 작게 말했다. 네,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님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시아버지가 몸을 바로 세웠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님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서연 씨의 법률 자문을 돕고 있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서 오해를 막고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법률 자문? 며느리가 남의 집 일에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이건 집안 문제야. 나는 김 변호사님 옆에 앉아 높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집안 문제죠. 하지만 어제 어머님께서 여긴 내 아들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집이고 저 또한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저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준호 씨가 내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복사본 한 묶음을 꺼냈다. 그녀는 도전하듯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지 않았다. 내 앞에 놓으며 온 가족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연 씨와 준호 씨가 결혼한 후에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월 상환금, 대출 명의자 모두 서연 씨가 주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집에 누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준호 씨 혼자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잠시 다니러 오시는 건 저도 환영이에요. 며칠 머무시는 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쭉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외부인 취급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얘야, 네가 너무 과하게 구는 것 아니냐. 남들이 보면 이 집안이 불효막심하다고 손가락질하겠다. 목이 따끔거렸다. 나는 그 말이 나올 줄 예상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아버님, 저는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효도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공경하는 것이지 식구 수를 내세워 며느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영이 끼어들려 했다. 형수님, 저희는 그냥 여기서 일자리 구할 동안 잠시만 머물려고. 나는 준영을 돌아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잠시 머물려면 기간과 규칙이 있어야지. 여기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냉장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내 짐을 온 집안에 널어놓고 하루 종일 TV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내가 이방인 같았어. 네가 내 입장이라면 견딜 수 있겠어? 미나가 준영의 팔을 끌며 작게 속삭였다. 오빠, 그만해. 시어머니가 준호 씨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준호야, 너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내 마누라가 외부 사람 데려와서 내 부모 협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준호 씨의 몸이 떨렸다. 나는 그의 두 손이 굳게 쥐어지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랑 상의했어야 했는데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 어젯밤부터 기다렸지만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위태롭게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지금 저 애 편을 드는 거냐? 준호 씨가 고개를 저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정의 편을 드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싫고 부모님이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어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이 그 틈을 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준호 씨와 서연 씨를 아끼신다면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두 분이 오시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장기 거주에 대해서는 계획과 기간, 그리고 부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영 씨 부부도 일자리를 구할 동안 잠시 머무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고 생활비를 분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화목함도 질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누구도 길거리로 내쫓고 싶지 않았다. 단지 질서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는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골집을 정리하시거나 다른 적절한 거처를 찾으실 시간이에요. 내쫓는 게 아니라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영 씨 부부에게는 2주를 드릴게요. 2주면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에 방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2주 동안 각자 식비와 공과금 일부를 분담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서재에는 아무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려 반박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게 없어. 나는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가 이겨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어른 중 한 분이 내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준호 씨가 내 옆에 서서 머뭇거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 확실히 말할게. 이제 다시는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를 돌아봤다.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작은 희망의 균열이 보였다. 나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상기시키듯이 나는 당신이 온 가족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집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눈물이나 욕설이 아닌 이성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싸움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반발할 것이고 다시 경계를 시험할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굳건히 버텨야 했고 준호 씨도 선택해야만 했다. 그날 아침의 대화 이후 우리 집은 기묘한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 시끄럽지도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지도 않았지만 결코 평화롭지도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바람이 어디로 불지 예측하기 위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내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나를 지나칠 때는 고개를 돌렸고 그릇을 일부러 세게 내려놓았으며
내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보란 듯이 큰 한숨을 내쉬었다. 시아버지는 달랐다.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더 이상 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준영과 미나는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다. TV도 켜지 않았고 내 허락 없이 냉장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수긍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에 가까웠다. 준호 씨는 가장 낯설게 변했다. 그는 설거지, 청소, 과일 사오기 등 모든 일을 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내가 바로 침실에 앉아 있는데도 몰래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나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내 집에서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오직 꾸준한 행동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서재에서 밀린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얘야, 문 좀 열어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가 확실히 해두마. 내가 오늘 한 짓은 우리를 무시한 거야.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서륜이 권리니 따지는 게 이 집이 준호 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았다. 온 가족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이 준호 씨 집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 또한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남편과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서울 며느리는 말도 잘하는구나. 우리 시골에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을 따르는 거고 시부모가 아들 집에 와서 사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저도 일하고 집 대출금 갚고 공과금 내고 생활을 꾸려가요. 제 집에서 외부인 취급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존중을 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작게 말했다. 어젯밤에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며느리가 틀린 게 아니다. 자기가 돈 내고 공들여 산 걸 지키려는 것뿐이다.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아서 수십 년을 키웠는데 이제 아들 집에 살려면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지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서연아, 우리가 당분간 올라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이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존중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다 그녀가 한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늙어서 기댈 곳이 없을까봐 무서웠다. 시골의 낡은 집은 덥고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집에 오면 아들도 있고 나중에는 손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목이 메었다. 처음으로 나는 시어머니의 무례함 뒤에 숨겨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내 삶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는 않았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길거리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식으로는 함께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생활 방식이 다른 법이에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아껴주는 게 한 집에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일어섰다. 방을 나가기 전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줬지. 잊지 않았다. 그 말은 상기시키는 말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아주 늦게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눕지 못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무슨 말 안 했어? 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많이 화나셨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어머니가 화난 게 무서워? 아니면 내가 힘든 게 무서워?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둘 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 씨, 당신이 나서서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도 이 문제는 반복될 거야. 난 매번 변호사를 부를 수 없어. 당신이 필요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알아. 내가 비겁했어. 모든 사람 비위 맞추는데 익숙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말할게. 3일 후, 이번에는 준영이 태도를 드러냈다. 저녁에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준영이 부엌문에 기대서서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말했다. 형수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요. 부모님이 잠깐 와 계신 건데 벌써부터 나가라고 하시고 나중에 형수님도 아들 낳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는 거 좋으시겠어요? 나는 돌아서서 준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중에 내 자식한테 얹혀 살 생각 없어. 어른이라면 각자 자기 인생 책임질 줄 알아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면 안 돼. 준영이 비웃었다. 말은 참 잘하시네요. 근데 이 집 우리 형 집이잖아요. 그렇게 뻣뻣하게 굴다 형한테 버림받지 마세요. 그 말은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내 말 반은 맞아.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야. 그리고 버림받고 말고는 내가 경계를 지켜서가 아니라 내 형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지. 준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준영아, 미나야, 내가 확실히 말할게. 부모님은 일주일 뒤에 시골로 내려가셔야 해.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리고 만약 자주 올라오고 싶으시면 서연이랑 상의해서 근처에 지낼 곳을 알아볼게. 준영이랑 미나는 2주 안에 이사 나가. 보증금은 내가 보태줄게. 하지만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은 서연이랑 상의해야 해. 다시는 내 아내가 무시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준영은 얼굴이 하얘졌고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테이블 밑으로 준호 씨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나는 그가 진정으로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것이 너무나 지쳤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할 것이고 준영은 억울해할 것이며 준호 씨는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첫 번째 경계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다시 시험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 방식으로 변했다.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마치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균열을 건드릴까봐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심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쏘아보지 않았지만 말도 걸지 않았다. 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모님 몫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전처럼 내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냄비를 씻고 계셨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쉬세요. 어머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먼저 내게 자질구레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 요즘 일이 많이 바쁘냐? 그럴 때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 편을 드는 마음과 며느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영과 미나는 외출이 잦아졌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다. 나는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의 캐리어가 여전히 방구석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이사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준호 씨의 변화가 가장 컸다. 그는 제 시간에 퇴근했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더 이상 나를 내버려 두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내게 말을 더 많이 걸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화낼까봐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왔다. 서연아, 이거 마셔. 나는 우유를 받으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 결정 하나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노트북을 덮고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몰랐던 건 당신이 항상 당신 가족을 우선시하는 데 익숙했고 나는 항상 나 스스로를 챙기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야.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봐 불효자라고 하실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네가 서운해하면 너도 그분들만큼 아프다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5일째 되던 날, 일주일의 기한이 거의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려는 듯 옷을 하나하나 접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낡은 캐리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도와드려야 할지 피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같이 쌀게요. 어머님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두 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나도 널 미워하는 게 아니다. 단지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할 말 다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 시골에서는 다들 참고 사는 게 익숙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계속 참으면 병이 돼요. 병이 되면 오래도록 서로 아껴줄 수 없잖아요.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았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부모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렸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어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다. 나는 집에 남아 거실을 정리하고 탁자를 닦고 소파에 덮여있던 꽃무늬 천을 접었다. 버리지 않고 접어서 장롱에 넣었다. 불쾌한 기억도 기억의 일부였다. 준호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붉었다. 부모님, 가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뒤에서 나를 가볍게 안았다. 미안해.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단지 짓밟히기 싫은 사람이 된 거지.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할 정도로 넓게 느껴졌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파스 냄새도 노인의 기침 소리도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 평온은 딱 이틀밖에 가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 준영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형수님, 저희 아무래도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도 못 구했고 방도 아직 못 찾았어요. 나는 시계를 봤다. 2주의 기한이 끝나려면 나흘이 남아 있었다. 나흘 남았어. 만약 방을 못 구하면 내가 이틀치 여관비는 보태줄게.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는 없어. 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하시네요.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네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어.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저희가 여기서 오래 지내면 형수님 재산 축날까봐 그러세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준영을 한참 쳐다봤다. 아니, 집을 잃을까봐. 준영이 흠칫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밥 몇 끼 때문이 아니야. 경계가 무너질까봐. 내가 너희를 무기한으로 머물게 하면 나중에는 부모님이 다시 올라오실 거고 너희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지. 그럼 나는 또다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될 거야. 미나가 준영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오빠, 그만해. 준영은 미나의 손을 뿌리쳤다. 넌 맨날 무서워하기만 하고 바로 그때 준호 씨가 들어왔다. 그는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준영아, 그만해. 너희는 여기서 나흘만 더 지낼 수 있어. 나흘 뒤에 내가 방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서연이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게 하지 마. 준영은 준호 씨를 쳐다봤다. 눈이 붉었다. 형, 친동생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 준호 씨는 지쳤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오른편을 드는 거야. 그 한마디는 내게 어떤 사과보다 더 값졌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까다로운 여자로 볼 것이다. 하지만 나 또한 내가 다시 한번 마음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속삭였다. 준호 씨,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나 떠날 거야. 협박이 아니야. 진심이야. 준호 씨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알아.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더 이상 존중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미래를 생각했다. 남은 나흘은 시계 초침 소리가 내 인내심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준영과 미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절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내 생활 리듬을 지켰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 부부 둘만의 식사를 준비하고 내 공간을 청소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옹졸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서였다. 미나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하루는 내가 일찍 퇴근했는데 그녀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 동서, 미나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작았다. 나는 그들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무슨 일이야? 미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준영 오빠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면접 본 곳마다 다 떨어졌어요. 제 시간에 이사 나가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나는 미나를 쳐다봤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철없는 동서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미나야, 내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어. 너랑 준영이는 부부잖아. 스스로 일어서야 해. 필요하다면 이틀치 여관비는 보태줄게. 그게 다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알아요. 그냥 서러워서요. 나는 돌아섰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늘 이렇게 냉정한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호 씨는 오전에 휴가를 내고 준영을 데리고 방을 보러 다녔다. 나는 집에 남아 그들의 방을 정리했다.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다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곧 준호 씨가 돌아왔다.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서연아, 방구했어. 작고 낡았지만 임시로 지낼 만한 곳이야. 오늘 오후에 이사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마음 바꾸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날 오후 준영과 미나는 짐을 쌌다. 다툼은 없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준영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형수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로 살면 서로 덜 미워하게 될 거야. 미나가 슬프게 웃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후련하지 않았다. 단지 지쳤다.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싸워야만 했던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쳤다.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단둘이 먹을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 씨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준호 씨가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내가 아직 날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약속 지킬게. 나는 그를 쳐다봤다. 이제 약속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냐?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네, 어머님. 내 아버지가 혈압 때문에 군 병원에 입원했다. 돈이 별로 없는데. 준호 말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니. 내가 돈 관리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 명령도 분노도 아닌 늙고 무력해진 사람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아버님, 입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물었다. 어제. 걱정 마세요.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준호 씨랑 같이 내려가 뵐게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님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복수하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까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 씨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네가 굳이 도와줄 필요 없어. 부모님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잖아. 나는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고 또 나 때문이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 상처보다 더 옹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서연아, 왔구나. 네, 아버님. 저 왔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약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눈가가 시큰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푹 쉬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서 나를 붉어진 눈으로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복도로 나가자 그녀가 따라왔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남처럼 대했다. 나는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이 집을 내 집처럼 생각했어. 너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다. 나는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가 작아 보였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를 존중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기억하마.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의 옛날 방에 누워 있었다. 낮은 천장을 보고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만약 그날 네가 단호하지 않았다면 난 널 잃었을 거야. 나는 차창 밖을 보며 말했다. 만약 그날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내가 떠났을 거야.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이 가정에는 두 개의 동등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나는 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저 봉합되었을 뿐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이 교훈을 잊는다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내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손님이라고 느끼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 시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이 아니라 큰 불이 꺼진 뒤에 잿더미 같은 고요함이었다. 겉보기엔 잠잠하지만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 나와 준호 씨는 서울로 돌아와 예전의 삶으로 복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생겼다. 더 이상 회피가 아닌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 마치 낡은 나무다리를 막 건넌 두 사람처럼 너무 빨리 달리면 다리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조심스러움. 준호 씨는 약속을 지켰다. 더 이상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 시아버님 약값이 필요할 때면 송금하기 전에 항상 내게 먼저 물었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 잠깐 올라오시라고 할까? 또는 준영이가 하루 놀러 오고 싶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간단하게 들렸지만 내게는 한 남자가 남편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도 못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준영과 미나는 정말로 독립했다. 공단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준영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게 되었고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었다. 미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들은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올 때마다 미리 전화를 했다. 준영은 예전처럼 무례한 말투를 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다. 미나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불편해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미나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형수님, 오빠랑 형수님 뵈러 왔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미리 연락도 없이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잠깐 들르고 싶어서요. 나는 미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감히 탁자 위에 과일 봉지를 내려놓지도 못했다. 준영이랑은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미나가 슬프게 웃었다. 힘들지만 저희끼리 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따로 살아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미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서 몇 달 전에 내 모습과 비슷한 무언가를 보았다. 지쳤지만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된 모습. 형수님, 그때 형수님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다 지난 일이야. 잘못한 걸 알면 됐어. 미나가 머뭇거렸다. 사실 오늘 온 건 어머님이 형수님이랑 오빠 뵈러 며칠 올라오고 싶어 하셔서요. 형수님이 괜찮으신지 먼저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준호 씨 가족이
내 의사를 물어봐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며칠 올라오고 싶어 하셔. 당신 생각은 어때? 준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잠깐 오시는 건 괜찮아. 하지만 최대 3일, 그리고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해. 계속 머무시는 일은 없다고.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주말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이번에는 큰 캐리어 없이 작은 가방 2개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며 마치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서연아, 잘 지냈냐? 네, 어머님, 저야 잘 지내죠. 어머님은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나 3일만 있다 갈 거다. 준호한테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식사했고 내 반찬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내게 일에 대해 몇 가지 물으셨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긴장감은 없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얇은 담요를 가져다 드렸다. 어머님, 이거 덮으세요. 더 따뜻할 거예요. 어머님은 나를 쳐다봤다. 눈이 붉었다. 고맙다. 약속한 3일이 지났다. 셋째 날 아침, 시어머니가 스스로 짐을 챙겼다. 서연아, 우리 오늘 오후에 내려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터미널로 가는 길, 나는 준호 씨와 함께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다. 차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말 주변은 없지만 우리를 아직 가족으로 여겨줘서 고맙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저를 존중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두 분을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늦게 퇴근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아, 방금 연락받았는데 아버지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나는 그대로 굳었다. 뭐라고? 욕실에서 넘어지셨대.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의식은 있으신데 의사가 당분간 누가 옆에서 계속 돌봐야 한대.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시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이번에 내 경계선은 어디에 세워야 할까? 우리는 그날 밤 바로 시골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왼쪽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어눌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눈이 삼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는 최소 3개월은 누가 돌봐야 한다고 하더구나. 나는 늙어서 혼자서는 감당 못해. 서연아, 우리 좀 너희 집에 가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더 이상 잠시 놀러 오는 것도 며칠 머무는 것도 아니었다. 몸이 아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의 문제였다. 나는 준호 씨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감히 어머니를 대신해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잔인한 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된다고 말하면 나는 내가 힘들게 세운 경계선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준호 씨랑 상의해 볼게요. 지금 바로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나는 눈을 감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군 병원 근처 여관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봤다. 시아버지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병상 끝에 웅크리고 앉아 붉어진 눈으로 우리 좀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출장에서 돌아와 내 집이 하숙집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내가 갚아나가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기억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준호 씨를 봤다. 그는 옆으로 누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앉아. 내가 작게 물었다. 잠이 안 와. 준호 씨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내가 얼마나 곤란할지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 어머니는 늙으셨고 시골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는 침묵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성인군자도 아니었다. 준호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만약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당신 나를 위해 경계를 지켜줄 수 있어? 아니면 또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고 나는 다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될까? 준호 씨가 나를 돌아봤다. 눈이 붉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약속해. 나는 지친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약속을 너무 많이 했어, 준호 씨. 이번에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준호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부모님이 오시면 나 동안 아버지를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할게. 어머니가 너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도 확실히 말할게. 아버지가 괜찮아지시거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계시는 거라고. 나는 그를 쳐다봤다. 믿고 싶었지만 집안에 아픈 노인이 있으면 종이 위의 모든 계획은 감정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실에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살짝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진 채 누워 계셨다. 나를 보자 그는 힘겹게 손을 들려 했다. 서연아, 왔구나. 네, 아버님, 저 왔어요.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며느리를 고생시키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 마시고 쾌차하실 생각만 하세요. 시어머니가 내 등 뒤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널 힘들게 하는 거 알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무례한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안 된다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 방식대로 생활하셔야 해요. 모든 게 예전처럼 엉망이 되게 둘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녀가 무엇이든 약속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우리는 이틀 뒤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준호 씨는 내 손을 아주 굳게 잡았다. 서연아,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봤다. 마치 내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기회들처럼 보였다. 3일 후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이번에는 북적거리는 풍경 없이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와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든 시어머니, 그리고 준호 씨가 낮 동안 간병을 위해 고용한 이모님이 전부였다. 나는 처음부터 확실히 말했다. 어머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은 작은 방을 쓰실 거예요. 이모님이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버님을 돌봐주실 거고요. 저녁에는 저랑 준호 씨가 도울게요. 집안 물건은 마음대로 옮기시면 안 돼요. 모든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할게.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모님은 아버님을 꼼꼼히 돌봐주셨다. 시어머니는 내 허락 없이는 부엌에 손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얌전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준호 씨는 제 시간에 퇴근해서 아버님 몸을 닦아드리고 소변통을 비우고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내가 일찍 퇴근해 보니 부엌에 커다란 죽냄비가 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릇에 죽을 퍼 담고 있었다. 내 아버지 죽 좀 끓였다. 어머님이 말했다. 나는 어지러운 부엌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다. 어머님, 모든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일하느라 피곤할까봐 내가 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군이라는 그 말이 나를 찔렀다. 예전에 그 말들과 똑같았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말했다. 봤지?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준호 씨는 침묵했다. 어머님이 그냥 죽 좀 끓이신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일은 방을 바꿀 거고 모레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겠지. 그럼 나는 또 이방인이 될 거야.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지 않을 거야.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다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3일 후 퇴근해 보니 준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준영이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준영이 웃었다. 잠깐 들른 건데요. 뭐, 아버지가 아프신데.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내 경계가 또다시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이 집에 와서 지낼 수 없고 허락 없이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없어요. 준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일이 반복되면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 따로 지내실 곳을 알아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는 악독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이 말이 맞아. 나는 서연이 말대로 할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아주 가느다란 밧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단 한 번만 더 발을 헛디디면 나는 이 손을 놓아버릴 것이다. 그날 저녁 대화 이후 집안은 돌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엌을 들락거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작은 방에 누워 말이 더 없어졌다. 내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때마다 그는 마치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다는 듯 내 시선을 피했다. 준호 씨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퇴근하면 바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이모님을 돕고 침대 옆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경계선 안에서 점차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나는 일이 일찍 끝나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다. 엘리베이터에 막 탔을 때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집에 오셨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가는 길이야.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일어서는 연습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고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집 근처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떨어졌다. 계란이 깨져 굴러다녔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래병원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를 틈도 없이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다.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무서웠다.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다. 준호 씨는 침대 발치에 서서 두 손을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영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재활은 피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나으시라고 너무 무리하게 시켰어. 나는 다가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버님이 괜찮으신 게 중요하잖아요.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내 어머니 원망하지 마라. 나 걱정돼서 그런 거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잡았다. 원망 안 해요, 아버님. 그날 밤, 우리는 아버님을 집으로 모셨다. 나는 며칠 휴가를 내고 이모님과 함께 아버님을 돌봤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다. 아버님 방으로 가져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눈이 판한 채로 앉아 계셨다. 서연아, 내가 할게.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낯설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다. 내가 여태 잘못 생각했다. 이 집이 내 아들 집이라고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근데 어제 내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나랑 내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두 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내가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더라. 내 눈물이 죽 그릇 위로 떨어졌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마. 다시는 내 선을 넘지 않을게. 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갈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의 진심을 믿었다. 3일 후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의사는 가벼운 재활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고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준영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방금 쓰러지셨는데 걱정돼서 며칠 여기서 지내면서 돌봐드리려고요. 나는 문을 막아섰다. 준영아, 말했잖아. 아무도 여기서 자고 갈 수 없어. 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형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금 쓰러지셨는데 아들이 돌봐드리는 것도 막으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낮에 와서 돌봐드리는 건 괜찮아. 밤에는 돌아가. 이게 내 경계선이야. 준영이 준호 씨를 돌아봤다. 형,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준호 씨가 난처해했다. 준영아, 형수님 말 들어.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수님이 그렇게 무서워? 아버지가 저 지경인데도 저 여자 말만 들을 거야? 저 여자라는 말에 심장이 찔렸다. 준영아, 나가. 내가 말했다. 준영이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형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준영이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준호 씨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미안해. 준영이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지친 웃음을 지었다. 준호 씨, 보여?
무슨 일만 생기면 내 경계는 시험받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당신이야.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을 모르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어. 당신은 선택해야 해. 당신의 작은 가족, 아니면 당신의 옛 가족. 준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짓고 계셨다. 무언가 말하려다 부엌이 어지럽지 않고 깔끔한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폐를 많이 끼쳤다.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구나.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영감,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어머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시골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어.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소.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방금 아팠던 사람이 어떻게 시골로 가요? 아버님이 고개를 저었다. 시골에는 우리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웃도 있잖소. 여긴 좁고 자꾸 문제만 생겨. 목이 메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든 게 질서 있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아버님이 온화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안다. 하지만 너랑 준호가 나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날 밤 나와 준호 씨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부모님이 시골로 돌아가시면 내가 불효자 같고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준호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양쪽에 끼어서 미치겠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 씨, 당신은 낀 게 아니야.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야. 준호 씨가 나를 쳐다봤다. 눈이 붉었다. 서연아, 너 아직 나랑 같이 있고 싶어?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다. 응. 하지만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야.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틀 후 시아버지는 기어코 시골로 돌아가시겠다고 고집했다. 시어머니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님의 짐 싸는 것을 도왔다. 어머님이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사과할 빚이 있다. 시골에 내려가서도 네가 허락한다면 너희 보러 올라오고 싶다. 하지만 다시는 내 집을 어지럽히지 않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올라오세요. 하지만 미리 약속은 해야 해요. 어머님은 울면서 나를 안았다. 부모님을 태운 차가 떠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형수님, 저 준영이에요.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가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떨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준영의 문자를 3번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조여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다 큰 성인이 여전히 협박조의 말투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는 이 폭풍이 너무나 지겨웠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지금 당장 반응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을 할 것 같았다. 냉정해야 했다. 준호 씨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나를 봤다. 서연아, 왜 그래?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영이가 감히 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나는 힘없이 웃었다. 익숙해. 준영이한테 나는 언제나 나쁜 사람이니까.
준호 씨가 손 안에서 휴대폰을 으스러뜨릴 듯 쥐었다. 내가 전화할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전화하면 내가 당신 부추겨서 형제 사이 갈라놓는다고 말할 기회만 주는 꼴이야. 준호 씨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의 무례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을 아끼는 마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우리 가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는 걸까?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시부모님을 길거리로 내쫓지도 않았다. 약값을 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삶의 최소한의 경계선을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도 준영의 눈에 나는 여전히 악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멍한 상태로 출근했다. 보고서에 사소한 실수를 2번이나 했다. 평소에 나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점심때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이냐? 네, 어머님. 준영이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다. 네가 우리를 시골로 쫓아내서 내 아버지가 더 아프게 됐다고 하더구나. 시댁 식구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안다. 하지만 준영이가 화가 나서 듣기 힘든 말을 많이 하더구나. 너한테 전화한 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려고. 걔가 아직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래. 나는 서글프게 웃었다. 저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은데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집안에 또 분란이 생기는 건 싫다.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 말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내가 참아야 했다. 어머님, 저는 계속 참아왔어요. 단지 준영 씨가 여기서 자고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뿐인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은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준영이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섭구나. 나는 멈칫했다. 무슨 짓이라니요? 나도 모르겠다. 걔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너한테 찾아가서 행패라도 부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말했다. 준영 씨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도 몰라요. 준호 씨가 벌떡 일어섰다. 내가 준영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아니,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가면 내가 부추겼다고 할 거야. 이번 일은 그가 스스로 자기 밑바닥을 드러내게 둬야 해. 준호 씨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건 싫어. 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상처받는 건 익숙해.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틀 후 내 예상대로 준영이 나타났다. 내가 막 퇴근해서 옷도 갈아입기 전이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여니 준영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미나가 서 있었다. 형수님, 나와서 얘기 좀 똑바로 합시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준영은 내 허락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부모님은 시골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워만 계시고 어머니는 매일 우세요. 이제 만족하세요?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준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셨고 어머님도 동의하셨어. 준영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닥쳐요. 형수님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어. 나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영아,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준영이 비웃었다. 형수님 집,
말 한번 잘하시네. 이 집, 우리 형 집이야. 나는 숨을 내쉬며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고 대출금 대부분을 내가 갚고 있어. 아들이라는 핑계로 내 노력을 무시하지 마.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돈 좀 있다고 아주 유세네요. 돈 있으면 사람 마음대로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준호 씨가 침실에서 나왔다. 준영아, 그만해. 준영이 그를 돌아봤다. 형, 저 여자가 우리 가족 무시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내를 무시하는 건 너야. 미나가 준영의 팔을 잡았다. 오빠, 그만해. 준영은 미나의 손을 뿌리쳤다. 닥쳐. 넌 맨날 무서워하기만 하고 내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준영아,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소리 지를 곳이 아니야. 준영이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준호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서연이한테 손대면 나한테 손대는 걸로 알겠다. 준영이 그를 쳐다봤다. 눈이 번뜩였다. 형,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준호 씨가 소리쳤다. 가족, 내 멋대로 하려고 내 아내한테 침묵을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들었다. 준영이 비릿하게 웃었다. 좋아, 형은 저 여자를 택했어. 후회하지 마. 준영은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미나가 내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그를 따라 달려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준호 씨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준영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 씨, 만약 오늘 당신이 내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내가 짐 싸서 나갔을 거야. 준호 씨가 나를 안았다.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음이 텅 비었다. 오늘부로 나는 준영의 눈에 공식적인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결혼이 아주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짜 적은 준영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 삼은 남자의 마음속에 있던 비겁함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비겁하지 않았다. 준영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 우리 집은 아주 다른 종류의 침묵에 잠겼다. 시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처럼 어색한 침묵도 서로를 피하던 무거운 침묵도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침묵이었다. 모든 것이 한 번 뒤집힌 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폐허를 바라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문하는 듯한 그런 침묵.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화면 앞에 앉아있을 정신도 아무 일 없었던 척. 평온을 가장할 여유도 없었다. 나는 집에 남아 준영이 손으로 내리쳤던 거실 탁자를 닦았다. 그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깨끗하게 탁자를 닦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모욕당했던 감정까지 지울 수 있을 것처럼 준호 씨도 반차를 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집안을 오가며 내게 차를 타주고 소파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아직 나한테 화났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준영 씨 일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당신이 제때 변하지 않았다면 떠났을 사람이 나였을 거라는 사실에 화가 나.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혼자 두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 나는 당신이 영웅이 되길 바란 게 아니야. 단지 내 남편이 되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당신 가족이 불만스러워 하더라도 내 편에 서주기를.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렇게 할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이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냐? 네, 어머님. 준영이가 너희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면서. 나는 잠시 침묵했다.
네, 수화기 저편에서 아주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한테 전화했더구나. 너랑 준호가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를 쫓아냈다고 내가 한바탕 야단을 쳤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약값도 없고 치료받을 곳도 없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걔 편드는 건 아니지만 나도 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대신 지쳐버린 듯한 피로감을 느꼈다. 어머님,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집에서 모욕당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서연아, 그런 아들을 낳아서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 준영 씨가 괴물은 아니에요. 단지 떠받들어지는데 익숙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의 무책임함까지 감당해 줄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요즘 널 자주 찾는다. 내 덕분에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구나.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슬펐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온 한 가족의 모습이 슬펐다. 일주일 후 준영에게서 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형, 준영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어. 혈압이 떨어지셨대. 어머니한테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준호 씨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준호 씨가 물었다. 300만 원, 바로 보낼게. 하지만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수화기 저편에서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에 미안했어. 준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봤지?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어. 단지 경계를 지키면 사람들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어.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빚이 너무 많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빚진 게 아니야. 당신 자신한테 빚진 거지. 당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 준호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미나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르고 눈 밑이 됐다. 형수님, 사과드리러 왔어요. 나는 미나를 안으로 들였다. 준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미나가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비볐다. 오빠, 택배 기사로 일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부모님이 시골밭을 정말 파셨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 약값은 충분히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오빠가 돈 안 보내드려도 돼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잘 됐네. 미나가 머뭇거렸다. 형수님, 준영 오빠가 형수님이랑 형님 뵈러 오고 싶어 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는데 형수님이 만나기 싫어하실까봐 무서워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준영이한테 전해. 만나고 싶으면 미리 전화하고 와서 차 한잔하면서 제대로 얘기하자고. 다시는 소란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미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감사해요, 형수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준영이 두렵지도 밉지도 않았다. 단지 그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뿐이었다. 일주일 후 준영이 전화했다. 형수님, 오늘 오후에 형님이랑 형수님 뵈러 가도 될까요? 미리 전화했네. 나는 준호 씨를 쳐다봤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가 물었다. 한 번은 만나주자. 그날 오후 준영이 왔다. 그는 더 마르고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수님, 준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고 제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형수님 탓으로 돌렸어요. 나는 준영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준영아,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내 형의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은 거야.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아내로서 형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들렸다. 준호 씨는 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널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잊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는 경계를 잘 지켜. 너는 내 시동생이지. 내 집주인이 아니야. 준영이 작게 내라고 대답했다. 만남은 조용히 끝났다. 준영이 돌아갔을 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원 하나가 마침내 닫힌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다.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정기 검진이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했다. 서연이냐? 우리가 이틀 정도 서울에 올라가야겠다. 내 아버지가 도립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해서 너희한테 패기치고 싶지는 않은데 병원 근처 여관이 방이 없구나. 나는 준호 씨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약속대로 이틀만 계셔야 해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원치 않아요. 어머님이 바로 대답했다. 응, 안다. 오래 안 있을게.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이번에는 큰 캐리어도 물건을 옮기는 일도 어지러운 부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내게 물었다. 서연아, 아버지 죽 좀 끓여도 되겠니? 네, 괜찮아요. 저기 작은 냄비 쓰세요. 서연아, 여기다 옷 좀 걸어도 될까? 네, 거세요. 나는 어머님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씁쓸했다. 한때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던 여인이 이제 이 부엌에서 내게 하나하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부모님이 주무실 때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다. 서연아, 고맙다. 뭐가요, 어머님? 우리를 복수하지 않아줘서. 네가 독한 마음 먹었으면 우리를 진작에 내쳤을 텐데. 나는 슬프게 웃었다. 어머님, 저는 독한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짓밟히기 싫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겠다.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돌아가셨다.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말했다. 봤지? 모든 게 해결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단지 당신이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 준호 씨가 나를 안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이 결혼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하며 견디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사실이 이 결혼을 구했다. 그의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초여름 비가 늦은 오후에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우리 집 앞도로는 물에 젖어 노란 가로등 불빛을 작은 강처럼 반사했다. 나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비 내리는 것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차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아주 낯선 감각이 피어올랐다. 더 이상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방어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언젠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준호 씨가 내 등 뒤로 다가와 어깨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 주었다. 날씨 쌀쌀한데 오래 서 있으면 감기 걸려.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우리가 참 긴 길을 돌아온 것 같지 않아? 준호 씨가 슬프게 웃었다.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약해서 의지하는 기댐이 아니었다. 함께 지치고 함께 깨닫고 함께 남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기댐이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계셨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더 이상 누워만 지내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전화해서 명령도 하소연도 아닌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병아리가 새로 태어났고 고추 화분에 열매가 맺혔고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안부를 물었다고 한 번은 어머님이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희 집은 너희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더라.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오래도록 서로 아끼며 살 수 있겠더라.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다. 준영과 미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준영은 준호 씨에게 전화를 덜했지만 할 때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형수님, 아버지가 그러시네요. 나중에 우리한테 딸이 생기면 예전의 형수님처럼 참고 살게 하지 말고 지금의 형수님처럼 강하게 키우라고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슬퍼서였다. 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어야 비로소 강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 싶어서 어느 날 저녁 나와 준호 씨가 밥을 먹는데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나 예전 회사 그만뒀어. 나는 멈칫했다. 왜 그만뒀어? 새로운 곳에서 제안이 왔어. 월급이 훨씬 높은 건 아니지만 근무 시간이 안정적이고 접대나 야근이 거의 없어. 집에 더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나 때문에 당신 커리어를 희생할 필요는 없어.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강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야. 내가 문 앞에 서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날이 다시는 없었으면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서 테이블을 돌아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 준호 씨.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퇴근해보니 준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베란다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가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시어머니의 문자였다. 준호야, 엄마가 너희 집에 며칠 올라가 있으려고 한다. 내 아버지가 요즘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나는 준호 씨를 쳐다봤다. 둘 다 침묵했다. 1년 전이었다면 이런 문자 하나만으로도 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답장했다. 네, 부모님 이틀 정도 오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약속대로 이틀만 계셔야 해요. 저희 곧 출장 갈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은 바로 답장했다. 응, 안다. 잠깐 보러 가는 거야. 준호 씨가 나를 쳐다봤다. 마음 불편하지 않아? 나는 웃었다. 아니,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이 바로잡아줄 거라는 걸 아니까. 준호 씨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시부모님은 정확히 이틀을 머물다 가셨다. 큰 캐리어도 물건을 옮기는 일도 어지러운 부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내게 물었고 시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 비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너희가 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아버님, 저희 헤어질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안다. 우리가 이기적이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예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주무실 때 준호 씨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서연아, 나를 떠나지 않은 거 후회 안 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했던 날들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준호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내가 떠났을 거라는 거 알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내가 약해서 떠나지 않은 게 아니야. 당신이 제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거야.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돌아가셨다.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준호 씨가 물었다. 무슨 생각해? 나는 대답했다. 그날 내가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오늘 나는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준호 씨는 침묵했다. 또 다른 어느 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사람들 말이 너희 부부 이혼할 뻔했다면서. 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럴 뻔했죠, 엄마. 후회는 안 하니? 나는 준호 씨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쳐다봤다. 남기로 한 건 후회 안 해요. 단지 너무 오래 참았던 게 후회돼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딸아, 여자가 참는다고 현명한 게 아니란다.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지. 나는 어머니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테스트기를 든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이 일이 1년만 더 일찍 일어났다면 나는 감히 이 아이를 지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테스트기를 준호 씨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보더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이거 진짜야? 나는 따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준호 씨가 나를 꽉 안았다. 약속할게. 우리 아이는 엄마가 혼자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약속 꼭 지켜. 우리는 시부모님께 소식을 알렸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서연아, 내가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절대 불편한 시어머니 노릇 안 할게. 나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어머님, 저를 존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이 가정을 지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이 가정이 지켜진 건 모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나는 침실에 누워 배에 손을 얹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1년 전에 나를 생각했다. 내 집 문 앞에 서서 가득한 낯선 신발들을 보고 서프라이즈라고 말하는 남편을 마주했던 그 여자를.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두려워하지 마. 강해져. 말하고 내 자신을 지켜. 그들이 널 사랑한다면 변할 거야. 변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다른 길이 생길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 결혼은 동화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들이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여자는 너무 강해서 남편을 잃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참아서 자기 자신을 잃을 뿐이다. 그리고 한 여자가 감히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그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보기 드문 가정 불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 수많은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가난해서도 약해서도 아닌 너무 오래 참고 이를 크게 버리기 싫어하고 침묵이 화목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패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화목은 가짜이며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한 여성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악독해지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눈물과 피로 그리고 결혼 파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경계선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남자는 조언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성장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준호 씨는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변했고 시댁 식구들은 서연 씨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변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 때 변하게 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연 씨는 시부모님을 내쫓거나 남편에게 가족과 의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상처 입히는 생활 방식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유지되었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도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